병리학 6주차는 감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감염병의 정의, 전파 경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인체는 비특이적, 특이적 방어 기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숙주에 기생하고 있는 정상균총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감염병의 진행 단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감염병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또는 전염병 하면 우리가 패스트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14세기의 패스트는 전 유럽을 강타하게 되는데요. 이 패스트 감염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메리카에 스페인 군대가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신대륙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 유럽의 사람들이 발을 딛는 순간 천연두, 홍역 등과 같이 아메리카에는 없었던 그런 병원체도 유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군대에 의해서도 정복을 당하지만 이 천연두나 홍역 감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은 군대에 의해서도 정복당했지만 이러한 유럽의 전염병에 의해서도 정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인 1976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에드워드 제너는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1979년 WHO는 드디어 전 인류는 천연두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천연두 박멸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는 감염병 관리에서 손 씻기나 위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된 지는 불과 20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이것을 손 씻기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의사는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멜바이스였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산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산파가 진료하는 산모는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의대생이 진료했던 의사들이 진료하는 산모의 사망률은 높다는 것을 발견을 하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의대생들은 진료를 하기 전에 해부학 실습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네, 해부학 실습을 하고 그때 입었던 복장 그리고 손도 씻지 않고 그대로 산모에게 가서 진찰을 하고 산모의 질을 내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멜바이스가 생각하기에는 해부학 실습실에서 무엇인가가 이 산모한테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산모한테 치료를 하러 가기 전에 염소를 섞은 소독액으로 손 씻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산모의 사망률이 산모 1000명당 98건에서 17건으로 감소하는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산모를 진찰을 하기 전에 염소 소독액으로 손 씻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보면 이런 의견은 굉장히 타당하고 논리적인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이때 19세기만 하더라도 이 제멜바이스는 미치광이 의사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 손 씻기도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대중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 역사에서 또 획기적인 발견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항생제의 발견입니다. 항생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을 했죠. 알렉산더 플레밍은 병리학자였고 세균을 배양하면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세균을 배양하던 배지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푸른 곰팡이로 오염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오염이 되었으니까 이 배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기 처분해야 됐지만 플레이밍이 유심히 살펴보니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들이 자라지 않고
그 바깥 부분에서만 세균이 증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푸른 곰팡이에서 어떤 성분이 세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발견으로 인류는 감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하나를 갖게 되는 거죠. 특히나 세균에 대한 대항 물질이죠. 항생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 세균 감염에 의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인류가 미생물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1976년도 또 다른 미생물의 습격이 이제 인류를 위협하게 됩니다. 수단과 콩고의 에볼라강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출혈을 일으키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런 실처럼 생긴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것이 에볼라 강에서 발견되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명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출혈을 일으키면서 사망을 하게 돼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병을 에볼라 출혈열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1983년도에 HIV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미국 내에서 어떤 환자들이 세균 감염이 아닌 면역이 저하됨으로써 폐렴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WHO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게서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에이즈에 의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지금 40여 년이 지났지만 HIV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하지도 못했고 치료제 몇 개만 개발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1987년도에 VRE라고 하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라고 하고요.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에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02년도에는 사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2015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 감염증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중동 지역보다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하고 우리나라를 공포에 몰아넣게 되었던 질병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수많은 인류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19는 백신을 개발되었지만 존재하고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을 하고 또 새로운 신종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의 감염병, 홍역이나 결핵이나 기존에 거의 퇴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선진국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보건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여러분들은 감염병의 원인, 종류, 그리고 전파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염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염병으로 발병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6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병원체가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는 병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체는 병원소로부터 탈출을 해야지 되고요. 탈출한 다음에 전파 과정을 거치고 다른 숙주에게 침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숙주는 저항성에 의해서 이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6개 단계를 거치게 되죠. 병원체, 그리고 병원소,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을 해야 되고, 탈출한 병원체는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이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숙주에 침입을 하고, 숙주의 감수성에 따라서 감염병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6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 6개 단계 중에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감염병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한 단계만이라도 제거하거나 막게 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감염원이 있어야지 되죠. 이 감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염원이 전파 경로, 감염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어야지 되고요. 전파된 감염원은 숙주에 들어가서 숙주의 감수성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염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 감염원과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감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병을 관리할 때 이 6개 단계 중에서 하나라도 예방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실제 임상상에서 감염병 관리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원이나 병원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감염원, 병원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인류가 고생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전파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하고 환경소독을 하지만 그래도 미생물은 전파가 일어납니다. 또 숙주의 방어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이것들을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의 정의, 발생 기전, 발생 과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의 정의입니다. 감염은 병원체가 숙주 내에 침입하여 분열, 증식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질병과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감염의 진단은 임상적인 증상, 징후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요. 혈청학적 검사, 혈액검사죠. 이것과 병원체를 분리함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CR 검사와 같은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도 감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감염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원입니다. 감염원은 감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이야기하죠. 이곳에는 병원체가 있겠죠. 그리고 감염 경로입니다. 이 감염 물질과 환자의 이동 경로를 감염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을 감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에서는 감염병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감염병은 병리적인 과정에 의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고 전염병은 전파 과정에 의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어떤 특정한 병원체와 숙주 간의 면역과 병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질병이 발생할 때 감염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전염병은 감염병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때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병원균이 나한테 옮겨와서 나에게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공포감과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감염병이라고 질병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기전을 생태학적 모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강의록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생태학적 무용에서 감염병 발생은 세 가지 주요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하나는 병원체, 그리고 숙주, 그리고 병원체와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감염성 질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형으로 살펴보게 되면 병원체 요인이 있죠. 병원체 요인은 외계에서 병원체가 생존하거나 증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숙주로 침입하거나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숙주 요인, 인간 요인이죠. 여기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서 연령, 성, 종족이 관계가 되고요. 행태적 요인으로는 생활습관이나 직업, 그리고 개인 위생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체질적 요인으로서는 면역과 영양 상태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 병원체와 숙주 요인 아래에는 환경적 요인이 있어서 생물학적 요인, 사회 경제적, 물리학적 요인이 균형을 이루게 있으면 질병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렛대가 만약에 환경적 요인에서 이렇게 숙주 요인이 위로 올라가고 병원체가 무거워져서 여기 강해지고 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 환경 요인이 병원체에게 이롭게 작동을 하고 숙주에게 해롭게 작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런 경우는 질병이 발생하고 집단 유행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렛대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숙주는 강해지고 병원체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 숙주에게 이롭게 작동을 하고 병원체에게 해롭게 작동을 한다고 하면 질병이나 집단 유행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태학적 묘형에서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가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감염병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6단계를 거쳐야지 되는데요. 우선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병원체가 생존하고 증식하는 병원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병원체가 병원소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고 전파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병원체는 새로운 숙주에게 침입을 하고 그 숙주의 저항성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6개 단계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지만 감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이 6단계 중 한 단계라도 거치지 않게 되면 감염병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이 6개 단계 중에서 단 한 단계라도 제거하고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염증이라고 하는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감염원, 이 감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있는 병원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감염 경로를 통해서 전파하기 위해서는 탈출을 해야지 되고요. 전파를 통해서 다시 침입을 통해서 숙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숙주가 이 병원체에 대해서 감수성, 이 병원체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일 때 실질적으로 감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 이 세 가지 요소가 딱딱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감염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6개 감염병의 발생 단계 중에서 하나라도 예방을 한다고 하면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이렇게 감염병 관리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병원체를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2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전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도 하고 호흡기 에티켓을 지키고 환경관리도 하지만 그래도 미생물은 전파됩니다.
또 하나 숙주의 방어력을 완벽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이 우리 인체 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이렇게 6개 단계 하나하나씩 관리한다기보다 다양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감염병 발생 기전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병원체가 우선 있어야 되겠고, 병원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증식할 수 있는 병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있는 병원소를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 그리고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인간 보균자, 동물 병원소, 무생물 병원소, 환경 같은 곳이죠.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탈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호흡기나 위장관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요. 기타 비뇨생식기, 개방된 상처, 기계적인 침입이나 퇴변을 통해서도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병원체는 또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방법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숙주에게 침입을 하게 되는데 침입하는 경로도 탈출 경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침입된 병원체는 숙주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숙주의 건강한 상태나 영양, 유전적인 요인, 면역 상태에 따라서 감염병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6단계 중 첫 번째 병원체입니다. 패소젠이라고 하고요. 인체의 감염증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이죠. 여러분이 미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모든 그런 미생물은 인체의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 보게 된다면 박테리아, 세균이 가장 빈도가 높은 감염증을 일으키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박테리아는 대부분 항균제, 항생제라고 하는 안티바이오틱스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균류인 풍구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칸디다나 아스페로질루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구수는 건강한 인체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면역이 저하되어져 있는 사람에서는 기회 감염으로서 좀 심각한 질병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증균은 항균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알다시피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외에도 인플루엔자, 감기, 헬페스, 급성이나 만성의 간염을 일으키거나 에이즈, 성인 T세포성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토주아나 파라사이트, 리케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체를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와 다른 병원체와의 생물학적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핵상이 DNA나 RNA 둘 중에 하나죠. 나머지 세균이나 진균은 원충 등은 2가지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핵막이 없고 세포벽 없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니까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증식은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증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증식은 복제를 하게 됩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 핵막은 없죠.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염색 유무에 따라서 항생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항생제 감수성이 있고 숙주세포 내외에서 모두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열에 의해서 하고요. 진균과 원충도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세균은 좀 더 복잡하고 바이러스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균을 살펴보게 되면 세균의 모양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래서 구균, 알균이라고 하는 코사이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구슬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간균, 막대균이라고 하는 백실라인은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길쭉하고요. 나선균은 나선형을 이루고 있어서 스피로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항생제
선택에서 중요한 정보를 주는 그람 염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펩티도글리칸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람 염색이 되거나 염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이 두꺼워서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람 음성균은 이 펩티도글리칸이 얇습니다. 그래서 병리학적 검사를 하게 될 때 1차 염색에서 크리스탈 바이올렛 염색을 하죠. 바이올렛이니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겠죠. 이런 후에 알코올로 탈색을 해 볼 때 알코올에 의해서 탈색이 되지 않아서 보랏빛으로 보이는 경우를 그람 양성균이라고 하고요. 알코올에 의해서 탈색이 돼서 균체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게 되면 그람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항생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도 인체의 감염과 질병을 유발하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절대 세포내 기생체입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과 분열을 할 수 있고요. 숙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 입자는 DNA나 RNA 중 하나의 핵산만 가지고 있고, 단백질 외곽은 캡소미어로 이루어진 캡시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단백이나 단당백 스파이크에 의해서 숙주 세포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을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숙주 세포에 가서 달라붙어서 결합을 하고 증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균, 펑거스입니다. 우리가 곰팡이로 알고 있는 것이죠. 진핵세포를 가진 미생물이고요. 자연계에 약 10만여 종의 곰팡이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진균은 세포벽이 키틴이나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만난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진균은 두 종류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팡이색 또는 균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곰팡이류인 몰드와 그리고 구형의 곰팡이로 보이는 효모, 이스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대지방이나 온대지방에서 전신성 곰팡이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좀이나 아구창, 입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정도로만 일어나게 되는데, 1970년대 이후에 진균 감염증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범위 항생제 남용에 의해서 비병원성 세균, 이 비병원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진균의 경장제할 수 있는데, 이런 세균들이 많이 퇴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진균만 남아난 거죠. 진균이 우세하게 된 것이고,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 억제를 사용하는 환자, 현대의학에 의해서 장기이식이나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환자들이나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HIV 감염증이죠. 이런 환자들에서는 기회 감염에 의해서 진균 감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게 진균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는 전신적인 감염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로토조아라고 하는 원생동물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는 단세포 기생생물입니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기생생물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가 원생생물이고요. 종류는 편모충, 편모를 갖고 있거나 선모를 갖고 있는 선모충류, 그리고 위족, 아메바처럼 위족을 갖고 있는 근족충류가 있고요. 그리고 휴지기에는 포자가 있어서 복잡한 생활사를 갖고 있는 포자충류가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한번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 발생 2단계는 병원소입니다. 병원소는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곳을 병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염원이 됩니다. 종류는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토양이나 환경, 오염된 식품, 기구 등과 같이 병원체가 생존과 증식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떤 것도 병원소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병원소에 따른 병원체의 예시는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병원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병원소입니다. 사람 병원소는 환자, 페이션트와 보균자인 캐리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증상을 나타나는 증상 감염자이고 현성 감염자라고 합니다. 병원체가 인체에서 증식함에 따라 임상적 증상이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병원체에 감염되었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죠. 격리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정상인과 떨어뜨려 놓고 병원체가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균자는 무증상 감염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연성 감염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병원체가 침입은 했지만 그리고 증식해서 이 사람에게 감염은 되었고 침범 부위에 병리적 변화나 항체도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증상이나 징후가 없기 때문에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 또 병원체를 내뿜고 있는지 쉽게 인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균자는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 정상인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병원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균자를 구분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균자, 두 번째, 잠복기, 세 번째, 회복기 보균자로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건강보균자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을 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병원체를 배출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보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복기 보균자는 일반적인 호흡기 전파 감염병에서 나타나는데요. 병원체가 인체 내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며칠간의 기간이 걸리죠. 그때도 이미 병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잠복기 보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복기 보균자는 질병을 앓고 나서 이미 그 질병이 치유돼서 환자에게서는 증상은 사라졌지만 일부 병원체가 인체 내에 남아있다가 균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소화기계, 위장간의 감염병에서 이런 회복기 보균자가 되기 쉬운데요. 장티푸스나 이질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보균자나 잠복기 보균제는 인지되기가 어렵습니다. 회복기 보균자 같은 경우야 질병을 앓고 난 다음이니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강한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는 질병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가 되게 어렵고 감염병 관리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병원소가 있는데요. 동물병원소를 통해서 주로 동물이 감염이 되죠.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이렇게 동물에 감염된 병원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것을 인수공통감염병, 주노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병원소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곤충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것들은 소나 돼지, 닭에서 옮겨오고 탄저병은 소, 말, 양 등에서 일으키지만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병원소도 있는데요. 토양이 병원소가 되는 균은 파상풍균이 있다 했죠. 그리고 보툴리눔균, 진균의 표자 같은 것은 토양에서 증식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수중을 병원소로 삼는 대표적인 균은 녹농균, 슈도모나스입니다. 병원 임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얘기했죠. 그리고 에어컨에서 증식을 하는 레지오넬라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3단계는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체가 병원소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환자나 보균자의 신체의 어떤 부위 등 간에, 물론 동물병원소라고 하면 동물병원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병원체가 있는 부위로부터 병원체가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탈출 경로는 호흡기계, 위장관계 가장 많고요. 기타 비뇨생식기계나 개방된 상처, 태반을 통해서도 병원체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호흡기계를 통해서는 콧물, 재채기, 기침, 가래, 비말 등의 병원체가 묻어서 인간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위장관계는 대변, 분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화기계 질병에 의해서 분변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요. 비뇨생식기계는 생식기 분비물이나 소변 등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처, 피부의 상처나 결막 같은 곳들에서 구름이 생기거나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탈출을 할 수 있겠고요. 어머니로부터 태아에게는 태반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독이나 에이즈 같은 것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수직 감염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병원소로부터 탈출한 병원체는 네 번째 단계로 전파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전파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 등 또는 비말, 드로플렛이라고 하는 비말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악수를 통해서 A라고 하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에게로 전파가 되는 거죠. 또는 키스나 성교 같은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말에 의한 감염은 매우 밀접한 상황에서 비말을 호흡기계로 직접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직접 전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산부의 태반을 통해서 병원체가 태아에게로 직접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간접 전파 같은 경우는 공기나 매개체를 통한 전파, 그리고 매개 동물에 의한 전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기 전파, 에어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비배행을 통해서 전파가 되게 됩니다. 비말 핵이라고 하는 것은 드로플렛 뉴클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는 동안에 튀어나온 비말이 바닥에 가라앉은 다음에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이 비말핵이 지름이 작아지고 가벼워져서 신라를 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벼워서 떠다닐 수 있는 입자는 멀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고요. 오랫동안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말핵은 입자가 5마이크로 미만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 깊숙이 도달해서 인체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서 증식과 분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매개체를 통한 전파입니다. Vehicle-borne 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체에 오염된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죠. 병원체에 오염된 물, 음식, 우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단물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계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이나 손수건, 또 환자가 사용한 각종 물품들이죠. 수건, 요리기구, 수술기구, 이러한 재료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간호행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매개동물에 의한 전파가 있는데요. 단순히 운반만 하는 것은 파리 같은 곤충이 있고요. 또 동물 체내를 경우에서 증식하는 매개동물은 말라리아 같은 경우 포자충으로 남아서 인체 내부 또는 모기 내부에서 증식을 하고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일본 내염도 그렇고요. 발진 티푸스, 쭈쭈가무시 같은 것들이 매개동물에 의한 전파 과정을 거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다섯 번째 단계는 탈출한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로 침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침입 경로는 탈출 경로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의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렙토스피라증인 농부병 같은 것이 가을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감염된 설치류로부터 개방된 상처가 있다면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에게 작업을 할 때 작업복을 적절하게 착용을 하고 손상 부위가 있다 그러면 장갑이나 보호구를 착용을 함으로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보고 착용을 하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거나 또는 틸 위험성이 있으면 보안경이나 가운 이런 것들을 입게 되는데, 이런 보호구 착용을 하는 것은 탈출한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에게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염병의 탈출, 전파, 침입 예를 여러분이 꼭 살펴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숙주의 감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숙주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로부터 질병이 잘 걸리게 되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 숙주 개인의 저항성과 면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숙주인 사람에게 병원체가 침입하였다고 모두 질병이 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주가 저항성이나 면역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감염이나 감염병은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감수성이 있어서 이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나 면역성이 없는 상태죠. 감염이 되기 쉬운 숙주라고 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단 면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나 혹은 집단의 병원체가 침입하여 전파되는 것에 대한 집단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에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70 내지 80%의 인구 이상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집단 면역으로 병원체가 집단 내에서 퍼져나가는 힘을 억제하게 되면 더 이상 유행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면역을 통해서 홍역이나 풍진, 백일해 같은 것들이 3 내지 4년 주기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집단 면역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홍역과 풍진, 백일해가 유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70 내지 80%의 항체가 생성되는 인구가 형성이 되게 되면 더 이상 홍역이나 풍진, 백일해는 유행을 멈추고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 면역은 총 인구수 대비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 수 곱하기 100%에서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감염병 6단계를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단계를 여러분이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감염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인 병원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패소제너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병원성에는 동력, 비룰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염성, 전파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침습성, 인체 내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증식성, 인체 내에서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체 내부로 들어와서 병원체가 독소를 얼마나 생산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하는 독소 생산성이 있는데, 이 5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병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 양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 병원체의 동력이 강하면 병원성을 발휘해서 인체는 감염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숙주의 저항성과 감염병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감염병은 기생체의 동력에다가 숙주의 저항에 대한 기생체의 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의 저항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감염병이 발생을 하지 않고, 숙주의 저항이 강해도 동력이 굉장히 세다 그러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병원체에 대한 인체의 방어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